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너무나 이 중국 전문가로서 최고봉으로서 알려지신 강준영 교수님을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국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연구하는 강준영입니다. 네. 제가 이 경제 사회 인문 계열을 연구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도 정말 이 중국 경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중국 경제를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그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그걸 전달하시는 분으로서 제가 정말 많이 존경하는 교수님입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도 한번 나와주셨는데 네, 오늘 네. 또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볍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기에 들어가 있다. 조정기.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네. 그 세 번의 조정기를 거쳤어요. 네. 그게 언제냐면 대약진 운동 끝나고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개혁 개방 끝나고 한 번, 개혁 개방 시작할 때 문화대혁명 끝나고 한 번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천안문 사태 때 서방의 제재를 받으니까 네. 그때도 조금 이제 틀을 바꿨는데 지금은 이제 개혁 개방 40년 만에 40여 년 만에 중국이 처음 맞이하는 실질적인 위기입니다. 이제 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적이 네. 없었다. 갑자기 성장을 했고 소위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는 총알로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1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미중 전략 갈등 때문에 공급망 위기가 오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고 아주 의욕적으로 작년에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전체 과정이 이제 조정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중국 경제도 많이 오픈이 돼서 수치적으로 다양한 형태들의 이제 그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더라도 네. 지표들이 별로 안 좋잖아요. 내용이.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그 시각이 많은데 뭐 끝난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네. 적어도 과거와 같은 정부가 예를 들어서 대량의 부양 자금을 넣고 그래서 회복이 되거나 네. 또는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필이 돼서 먹히거나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체질 개선이라는 걸 통해서 국내적으로는 중국 인민들한테 중국 네. 국민들한테 기대 심리를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국제적으로도 중국 경제의 앞으로의 방향이 이렇다라는 것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지금 걸려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네. 소위 붕괴하거나 예. 그런 상황은 아니죠. 네. 다만 과거와 같은 활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국의 어떤 경제 흐름 엄청났잖아요. 뭐 공장에 노동자들이 새카맣게 출근하고 공장에서 굴뚝이 나고 뭐 이제 이런 거를 상상했다면 그런 시대는 지나간 거죠. 네. 그래서 중국도 뭐 AI 플러스라든지 네. 새로운 품질 생산력 이런 걸 내세우면서 전환을 꾀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너무 명확하게 중국 경제를 이제 짧은 한 문단에 가까운 수준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한 사람의 토론자로서 의견을 좀 드려본다면 정말 중국 경제가 끝났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셔요. 네네. 근데 끝난 게 뭐가 끝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사라지듯이 끝나는 금융위기가 오듯이 끝나는 뭐 그런 끝나는 게 아니라 예전과 같은 고성장이 끝나는 그런 모습이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네. 판단 내려지고요. 저도 IMF 그 보고서를 쭉 보고 있는데 이번에 8월달에 차이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차이나 경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데 시작하는 그 그래프가 뭐였냐면요. 중국 경제가 그래도 상당히 도약했다.
그 도약했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근거가 극빈곤율이라고 할까요? 예, extreme poverty, 그러니까 예. 극단적인 빈곤율이 네. 예전에는 세계보다 훨씬 높았다가 지금은 세계보다 그 빈곤율이 낮아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 근거는 그 life expectancy, 그러니까 기대 수명. 네. 기대 수명 자체 세계보다 훨씬 낮았는데 네. 원래 그렇죠. 가난한 나라가 영아 사망률이 높아서 맞습니다. 기대 수명이 네, 네. 평균 네. 이렇게 되고 이게 많이 올라왔다. 이런 중국 경제가 놀라운 지금의 경제 체제에 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런 놀라운 체제에 오는 동안 부채 의존해서 살림살이를 꾸려왔기 때문에 신규 맞습니다. 투자를 해왔기 네, 네.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부채에 의존할 만한 여력이 얼마 없는 것 같다라는 첫 번째 그 보고서에 시작하는 그 페이지의 내용이 그런 진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성장은 해왔으나 이제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조금 부진한 게 아닐까.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온 그렇죠.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중국 경제가 2010년에 일본을 물리치고 세계 2대 경제체가 됐어요. GDP 기준으로. 그다음에 2014년쯤에 네. 그 PPP라고 그러죠. 구매력 지수로 미국의 구매력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온 게 뭐 2027년이 되면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질 거다. 이제 네. 이러고 쭉 왔던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부채 의존한, 네. 특히 토지 자본 뭐 이런 거에 대한 부채 의존한 성장이 계속됐었고, 중국에서도 알았습니다. 중국 지도부들도 알고 네. 중국의 경제학자들도 이렇게 가면 언젠가는 병목에 걸린다.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뾰족하게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5% 내외를 성장하네 만에 그러는데, 사실 한국 경제 성장률이나 다른 나라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완만하지만 어쨌든 이머징 마켓이라는 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일반의 기대만큼은 안 되지만 어쨌든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네. 물론 이제 거기에 그 성분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제 내수 소비 경제가 이끌고 가야 되는 게 이전에 쭉 보면 50% 이상이었고, 그다음에 투자, 사실 수출은 한 15%도 안 돼요.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데 이제 이 내수가 확 죽으니까 다른 데서 성장 동력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제조업 생산력을 이용한 뭐 한간에 뭐 밀어내기 수출, 뭐 저가 공세 이런 것도 있지만 과잉 생산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제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네. 과거보다는 활력이 많이 떨어졌고 국제적으로도 어필하는 면이 훨씬 적어요. 네. 그렇지만 그게 완전히 그 우리가 얘기하는 붕괴 뭐 이런 그런 수준 거는 아니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좀 해야 되고, 저는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하는 건, 뭐 제가 꼭 중국을 공부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중국이 정말 경제가 붕괴하면 한국한테 정말 그게 플러스가 될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잘 돼도 문제가 있지만 네. 너무 안 된 것도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통상국가인데 수출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중국으로 가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간재가 있었고, 그럼 중국이 어려워지면 그런 수출도 안 될 거고, 또 중국 소비가 나빠지면 우리 소비재들의 중국 진출도 어려움을 겪을 거고, 예를 들면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확고한 대체 시장이 없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중국의 변란, 경제의 변란은 우리한테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그래서 저는 중국 시장을 좀 세분화해서 봐야 된다. 이제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조업 기지로서의 중국이라는 게 원래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 노동집약 산업이나 이제 그 시대는 상당 부분 이미 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그러나 그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공급망 시장으로서의 중국이 있어요. 우리가 현재 공장이 있고 이런 운영하는 거는 중국의 원부 자재들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급망 시장으로서의 중국.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시장이라는 게 어쨌든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극빈에서 벗어나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소비 여력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졌지만 그렇다면 시장으로서의 중국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포지셔닝을 지금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조정기에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중국이 경제에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삼중전에 얼마 전에 열린 20기 삼중전에서도 보면 중국이 미래에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뭐 네. 신품질 생산력 이런 쪽에서 AI 분야라든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그러니까 다른 데다 쓸 돈을 지금 이쪽에다 갖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중국 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그런 거를 우리 입장에서도 기업은 기업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훌륭한 우리가 중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뷰를 갖는데 훌륭한 그 조언을 남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내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상대국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고 죄송합니다. 제 영어가 이 부분은 익숙해서 컴피턴시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가 디펜던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류하는 그 국가나 상대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경쟁하는 국가인가라는 한 가지 뷰가 있고 얼마나 서로 의존적인가라는 뷰가 있는데 사실 중국이란 나라는 경쟁국이자 의존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경제적으로 네, 봤을 맞습니다. 때는.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바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어쨌든 올해 5%좀 낮으면 한 4.5%. 요 정도로 현재는 추정하고 있는데 그 어떤 아시아 신흥국들 인도나 몇 개국들을 제외하면 여전히 높은 성장률이에요. 그렇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어떻게 갑자기 망한다, 끝난다, 뭐 위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일단 이 부분이 한 가지 의문이고요. 더군다나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GDP 규모 면에서 2위국입니다. 그 2위국이라는 나라가 그 막대한 GDP의 규모가 100에서 5% 증가하면 5 증가하는 거지만 1000에서 5% 증가하면 50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바로 이거죠. GDP 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나라가 여전히 5%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한다. 과거의 고성장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제대로 중국 경제를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점에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중국이 지금이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이에요. 네. 그런데 10년 전에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이미 그 뉴노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꺼냈습니다. 네, 이제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의 시대는 지났다라는 걸 12차 5개년 계획 때 이미 선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중속 성장 시대에 들어섰다. 네, 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뭐 10몇 %씩 성장하고 10%씩 성장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를 중국 정부도 알고 있었죠. 네. 다만 뭐에 패착이 있었냐면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소위 부채 의존적인 이런 네.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조적으로 좀 바꾸려는 조치들이 그때 병행이 됐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어요. 그게 잘 안 되니까 계속 지방 정부는 이 토지 매각 자금으로 재정을 보충하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경기가 나빠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에다가 자금을 뭐 일부 배정을 해주고 쓰는 것도 있고 또 많은 지방 정부는 재정 자립도가 없습니다. 중국도 보면 31개 성시가 있는데 재정 자립을 하는 데를 5개, 6개밖에 안 봐요. 네. 이번에도 재정에서 뭐 흑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흑자 이상의 뭘 했는 데가 상해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는 전부 적자였단 말이죠. 그 적자 규모가 뭐 370조. 그러니까 우리 예산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모든 재정을 커버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나 미중 전략 경쟁을 맞으면서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까지 이런 해온 관성이 있는데 갑자기 이거를 맞아. 뭐 새롭게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정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중국적 경제가 잘 된다 잘 된 건 뭐 이런 게 아니죠.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40년 만에 최대 위기고 이 위기를 잘 넘어가지 못하면 정말 네. 그 계속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완전히 수수방관하고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발전의 방향을 이렇게 돌린 거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 뭐 헝다라든지 예. 미국의 위안도 있었고 사실은 중국에서 제일 재정 상황이 좋은 부동산 회사가 완커라는 데예요. 완커도 지금 그런 유동성 위기를 좀 맞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지방에 있는 작은 부동산 회사들은 다 도산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원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한 50개 정도는 살려야겠다라고 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손 놓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구조 조정도 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투입할 돈들을 중국이 볼 때는 거기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흐름에다가 넣는 게 좋다.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경제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그 캐치업 전략이라고 그러죠. 쫓아가기 전략. 뭐 한국이 일본 쫓아가자 그래서 막 왔던 것처럼 이런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같은 선상에서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뛰어넘어 보자. 초월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중국은 과학기술을 가지고 경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게 시진핑이 꺼낸 것 같지만 사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할 때 과기 흥국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과학기술로서 국가를 부흥시키자. 이런 표현을 썼고 그래서 지식인 우대 정책을 했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화교들 네.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 다시 안 돌아오고 미국에 다 뿌리를 내렸거든요. 급여가 너무 차이 나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제가 아는 중국 교수들 월급이 인민폐 1,000원 그러니까 한 15만 원 네, 이럴 네. 때예요. 뭐 많아야 20만 원일 때인데 억대 연봉을 주고 나사에 있는 이런 화교들을 시진핑이 귀국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과학기술이 나름대로 기초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굉장히 고전하고 있지만 양자 컴퓨터라든가 네. 양자 역학이라든가 일정 부분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올랐고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최강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다. 물론 이제 그 기술이 상당 부분 불공정하게 취득한 기술이다. 홈친 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과학기술 표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패권 전쟁에 가까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은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금은 일단 여기에 좀 과학기술 사회주의라고 그럽니다. 저희는 그 예.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현대화된 국가를 만들겠다. 이게 사회주의 현대화예요. 네. 덩샤오핑이 얘기했던 거고 시진핑도 이걸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2050년 중국 건국 100년이 될 때는 세계에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네. 과학기술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중국 정책은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반 노동집약이나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한국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중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산업의 분야가 워낙 넓어지니까 산업 내무역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산업 네. 간무역도 있지만 그렇죠. 산업 내무역에서는 협력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요. 예. 분명히 있고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기술을 원용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중국과 협력을 하면 그것도 안 된다. 그게 이제 IRA 같은 게 대표적인 법이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한국이 어떻게 지혜롭게
미국과도 대화하고 예. 하면서 이걸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네. 그럼 지금 사실은 중국에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 공장이 있는데 물론 이제 레거시 반도체를 주로 위주로 합니다. 최첨단 반도체는 생산하지 못하지만 중국도 그 공장들을 윽박질러서 생산이 안 되면 중국에 큰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전 세계 반도체의 40%를 중국이 소비하거든요. 네. 27%를 미국이 소비하는데 이 두 나라는 못 만들어요. 하이엔드 반도체를. 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기업들도 거기에 있어야 물건을 그 완제품을 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 그걸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서 뭐 미국이나 유럽으로 또 수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생태계 구조가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 뭐랄까 좀 단견적인 물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옛날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할까 이런 거를 신경 쓰는 게 지금은 더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속에서 제가 계속 질문과 의견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어쨌든 끝나긴 끝났는데 고성장이 끝난 거죠. 그리고 약 10여 년 전쯤에 말씀하셨듯이 뉴노멀 네. 신창타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살짝 그 신장타이 이렇게 네, 발음합니다. 신창타이라는 정책 방향성을 맞습니다. 네. 제시했는데 제 기억에 세 가지죠. 예, 고성장에서 중성장으로의 맞습니다. 전환, 그리고 외수에서 내수로의 전환, 그리고 저부가 가치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의 전환. 네. 이 세 가지였는데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약 10년 전에 이 세 가지에 더해서 부채 의존성을 줄여나가는 체제로의 전환을 그때부터 고민했다면 그렇죠. 지금의 위태위태한 일들은 상당히 좀 줄어들어 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네요. 제가 맞습니다. 중국 맞습니다. 경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지만 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의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경로 의존성. 뭐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와서 네. 어느 정도 됐고 지방 정부 자산의 그 자금의 한 40%를 어쨌든 토지 매각 대금으로 해소를 했었기 때문에 네. 갑자기 그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관리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갔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 부동산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침체가 된 거는 우리가 뭐 공동부유가 갑자기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한 2015년부터 그 시진핑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사회주의성을 더 강조해야 된다. 그러면서 쭉 오는데 이게 이제 해소가 잘 안 되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우리도 뭐 너무 많이 들은 거죠. 집, 부동산, 주택은 거주하는 거지 투자하는 게 아니다. 이제 네. 이러면서 투자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옥죄기 시작하면서 어려워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말씀드린 이 토지 자산이나 이런 거 부채에 의해서 형성된 이 시장을 좀 구조적으로 할 생각보다는 규제로서 막으려고 했던 게 미스가 있었다. 그건 중국 정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도부는 절대 인정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그 인민은행장이었던 리강이라는 네. 이강 인민은행장이 이제 퇴임을 했으니까 중국이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나와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얼마 전까지 중앙은행 총재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다만 그거를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니까 우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런 구조 조정을 시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네. 중국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유가 이제 시진핑 리스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예. 이게 너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다음에 중국 경제의 활력을 가지고 있는 소위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이런 3차 산업의 이 소위 활력을 너무 꺾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국유 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는 세계에서 경쟁하기가 어려운데 결국은 알리나 텐센트나 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끌고 나갔었는데 왜 그거를
압박을 하느냐. 네. 그리고 압박하는 이유가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공동 부유해야 되고 다 같이 잘 살아야 돼.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공동 부유라는 게 다 같이 잘 사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가진 자의 것을 재분배하는 공동 부유 시대는 간 거죠. 네. 지금은 공동 부유를 하려면 뭔가 새로운 거를 창출해서 그죠? 네.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눠야 돼. 개혁 개방이 왜 성공했느냐? 예. 옛날에 가난했었는데 국가 주도로 어쨌든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저 회사만 다니면 월급이 옛날보다 많아지고 그래서 예. 나도 집을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그 재화의 생산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재화를 재분배하는 형태로 혹시 가는 거 아닌가. 이걸 이제 시진핑 리스크고 그러면서 궁지에 몰리면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다. 이걸 자꾸 꺼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중국의 그 소위 그 전에 개혁 개방 이후에 소위 수혜자가 돼서 상당한 부를 일군 사람들조차도 야 이제 중국에서는 더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뭐 탈출 러시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 부조리 현상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청년들 취업 안 되니까 뭐 탕핑한다고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사회가 활력이 떨어지죠. 빨리 떨어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중국 경제는 위기입니다. 분명히 위기인데 이거를 전환을 하는 거는 핵심은 뭐냐면 중국 경제가 이제 방향성을 다시 잡고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그렇다면 내가 저기에 참여하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나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이 심리 네. 이거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생기면 안 쓰잖아요. 맞아요. 돈 안 쓰고 지금 뭐 저축률이 50%에 육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기업도 돈만 생기면 상환부터 한단 말이죠. 맞아요. 부채 안 갚으면 망하니까. 그 개인은 돈을 저축을 하고 저축을 하면 은행에 돈이 쌓여 있으니까 어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대출을 안 해가요. 소비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악순환이 지금 한 3년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그 정책적으로 심리적인 요소가 훨씬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해 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중국 견제는 계속 될 거고 하지만 그때까지는 조금 모색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끌고 가는 그런 뭐 물밑 대화는 충분히 계속 할 겁니다. 이 두 나라가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지만 원래 그 트럼프는 디커플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완전히 끊자. 네. 근데 그게 잘 안 끊어진단 안 끊어지죠. 말이죠. 왜냐하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국이 한 40%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 중국계 한 40%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일본의 G7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디리스킹을 해야겠다. 디커플링보다는 조금 약한 단계잖아요. 저는 이런 과정 조정기를 거쳐서 리커플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은 뭐 지금 어떤 형태로든 다만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아닌가. 물론 이 리커플링을 할 때 사실 우리가 G2라는 말을 하는데 G2라는 말은 미국이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미국은 안 씁니다. 그 미국의 언론이 만들어낸 그렇죠. 말인데 네. 그 기분 나빠하죠. 네, 네. G2라는 거는 미국 밑에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G1은 미국이잖아요. 중국의 시진핑은 그게 싫다는 거잖아요. 싫죠. 네. 당신들은 당신들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래서 꼭 세계 2대 경제체, 뭐 세계 양대 경제체 이런 표현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주고받기가 있든 뭐 대외전이 있든 궁극적으로는 리커플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기업들이 막 빠져나오고 그러지만 기업이라는 게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또 장사된다 그러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중국의 그 정책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많이 들어오라 그러면서 반간첩법, 대외관계법 막 이러니까 가기가 싫잖아요. 많은 신규 투자자들이 거기 원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셔야 되지만 새롭게 뭔가 중국 시장을 개척하려는 분들은 그런 거부터 탁탁 걸리는 거예요. 가면은 뭐 노트북, 핸드폰도 수시로 검열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잘 안 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국 정부가 대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대외적으로도 정말 개방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네. 그게 물론 이제 공산당 통치의 유지가 핵심이지만 경제를 살려야 된다면 그럼 좀 전향적인 생각을 지금이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건의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을 거다. 중국 경제가 고성장을 마감하고 중성장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중성장으로서 어쨌든 그 GDP 규모로 2위 국까지 도약하는 과정에서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았었기 때문에 뭔가 지금은 흔들흔들하는 그밖에 여러 위기 상황들도 많이 연출되고 있으니 뭔가 대응책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속에서 좀 제가 느껴졌던 거 하나가 중국이 어쨌든 내수 중심으로 회복의 어떤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근데 24년 1, 2분기 GDP를 기여도로 구분을 해 보니까 내수 기여도가 쏙 빠집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가 위축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계가 저축을 계속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축을 계속 올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소득은 없지만 당장 취업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나의 미래가 보장이 돼요. 그러면 오늘 당장 차 한 대를 뽑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극단적인 케이스로. 근데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소비를 아끼는 거예요.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되는 배경은 미래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저축을 올리는 현상. 그리고 기업들은 계속 투자를 못하고 부채 상환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경영 전략을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가는 현상. 이게 결국 기업들의 신규 투자, 건설 투자, 설비 투자 포함해서 신규 투자를 위축시키고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는 이런 구조. 이게 소위 저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중국만큼 이렇게 이례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온 나라가 없거든요.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24년 상반기까지 미국도 우리나라도 정말 많은 나라도 금리를 인상하고 제약적으로 물가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중국만 나홀로 금리를 인하하고 LPR이든 뭐 다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유동성 공급하고 그랬는데도 기업들이 신규 투자 안 하고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도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그러니까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아무리 낮은 금리를 유도해도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좀 지금 중국 경제를 판단하거든요. 저도 예,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은 그 부동산 경기가 부양하는데 대출 금리가 낮아졌다고 예. 집을 사고 그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 사실 말씀드렸지만 중국 사람들이 제일 지금 불안해하는 거는 과연 계속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될 것이며 그렇죠. 내가 거기에 일원으로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요즘 뭐 디플레이션 아래 공포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사실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경제가 정부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한 2, 3년간 계속 보면 실질적인 디플레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이제 더 악화되면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제 이렇게 돼가면 이제 손도 쓰지 못하게 되는 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심리, 소비 심리, 네. 기대 심리 이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제 경제 정책도 문제지만 가장 큰 게 정책의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나오면 그건 이렇게 하고 갑자기 막 바꾸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적었어요. 큰 줄기를 그냥 갔는데 워낙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증요법을 갑자기 막 실행을 하고 이 대증요법들이 분야별로 실행이 되다 보니까 상호 충돌이 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어느 게 우선이냐를 또 따지다가 실기하고 예를 들면 20기 3중전에서 나타난 개혁안이 300개입니다. 회의 일주일 하는데 300개 개혁안이 나오니 그거 읽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개혁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더기가 돼버린 거죠. 이 정책의 어려움을 예. 그러니까 부처별로 다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누더기가 돼버리는. 네.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또는 중국 경제의 주체들이 네. 저걸 믿고 과연 움직일 수 있을까? 이제 네. 거기에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사실 시진핑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돈을 안 쓰게 되잖아요. 한때 1년 경제 성장률 중에 소비가 견인하는 게 뭐 56%, 7% 이랬어요. 내수가 견인하는 네. 게. 그러면 지금은 그게 30%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그 나머지를 투자와 수출이 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수출은 나름대로 좀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고 네. 결국은 중국 경제 3대 축이라는 게 내수, 투자, 수출인데 네. 이 투자는 민간 기업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안 합니다. 네. 안 합니다. 소비를 안 하는데 내가 만들어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고정자산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SOC 건설이나 뭐 기금을 마련해서 땡겨 써라. 그래야 뭐 일자리가 좀 더 나오고 그럴 거 아니냐. 근데 네.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중국 경제 활력이 찾기가 어려운 찾기 거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투자는 올라가는데 그 안을 찾아보면 민간 투자는 0. 몇 %대 성장이고 나머지를 정부 투자가 하드 캐리하는 거예요. 네. 그럼 수치적으로는 투자가 몇 프로 증가했다라고 나오지만 성분이 너무 안 좋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분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 중국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의 내수 또는 이 전체적인 경기를 어렵게 보는구나 예. 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적어도 악순환 고리에 걸려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 경제 위기설입니다. 중국 경제 위기설을 거꾸로 얘기하면 예.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네. 완전히 붕괴되면 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은 중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특별한 정책을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 가까운 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일부는 민간에 풀어놓지만 정책적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게 나온다면 네. 심리가 좀 회복이 될 수 있고 네. 심리가 회복이 되면 뭐 옛날 같은 그런 성장은 어렵더라도 네. 조금은 네. 그 경기에 활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중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겠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지금 소비가 잘 진작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 민간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 하고 신규 투자를 못 하니 일자리가 많이 생산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소득이 영위될 수 없고 그러니까 또 소비할 수 없는 맞습니다. 악순환 고리에 악순환 놓여 고리에 있다라는 말씀이 좀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디플레이션 현상. 지금 물가 상승률 흐름을 보면 그 PPI 기준으로 네. 생산자 물가 기준으로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맞습니다. 계속 마이너스. 23년, 24년 내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를 기준으로 보면 계속 0%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물가랑 그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가 2%인데 중국은 3.5% 정도 네,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목표 물가랑 비교해 보면 중국은 2%라고 목표 물가를 세웠을 때 0%인 것과 3.5%가 적정한 물가라고 생각했는데 0%인 것은 다르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세워 보면 이미 디플레이션이라는 위협에 놓인 게 아닌가. 그리고 디플레이션 위협에 놓였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하고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런데도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물가라는 것은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작동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고장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가 이제 중국 정부가 제일 걱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이런 문제가 이런 이제 총체적 위기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전에는 이런 위기가 생기면 대량의 부양 자금을 그렇죠.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금방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그렇죠. 그 회복된 면이 생겼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픈 상처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네. 잘 아시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중국은 뭐 지금도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404조 위안, 우리 돈으로 한 800조 정도 되는 돈을 네. 경기부양자금으로 집어넣었어요. 2008년도에. 네. 집어넣었는데 그 돈이 주로 경기부양으로 하러 간 게 아니고 부동산으로 네. 또는 주식시장으로 간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거품의 원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량의 자금을 넣는 데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걸 겪으면서 중국 경제도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럼 지금 사실은 외환 보유고도 지금 뭐 3조 4천억 불인가 그래요. 네. 충분한 외환 보유고가 있고 얼마든지 중앙 정부가 돈을 쓸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쓸 수 있는 돈도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떨렁 썼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번에도 작동을 안 하면 카드가 없어요. 그 카드가 없어요. 돈 쓸 카드가 없는 거. 그러니까 계속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은 안 한다고 그러면서도 사실 올 3, 4월부터는 살살 또 부동산을 좀 풀어주고 하는 면이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중국인들이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저렇게 하다가 또 갑자기 다르게 되면 나만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막 유동성이 있는데 안 쓰는 거죠. 네. 그 대표적으로 그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게 PMI 지수 같은 게 나와야 아 내가 이제 사람들이 돈을 쓰니까 이 기업이 투자를 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 갖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기업들조차도 안 하니까 이게 그러면 그게 연동이 돼야 소비가 연동이 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렇죠.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병목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풀 수 있는 거는 정책의 전환밖에 없다 저는. 바꿔야 된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정책적 전환을 정책적 통해서 일단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주고 기업들한테 확실하게 주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자들한테도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는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시진핑이 3기 체제 가면서 시진핑 개인이 내가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 그러니까 나를 밀어달라. 이제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당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흐름 방침에 대해서 뭐라고 토를 못 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진핑 개인이 그런 것들을 사실 보고 잘못 받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도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흐름들을 적확히 읽어낸다면 어느 정도의 흐름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대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중국이 잘 되려는 거야.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고 이건 이제 경제 현상으로서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중국이 아직까지는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정책의 전환 없이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말씀 주셨고 특히 그 많은 그 부채 의존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채를 많이 의존해서 나라 살림살이를 운영해 왔는데 그 돈이 상당 부분 부동산에 쏠렸다. 근데 그 쏠린 부동산 시장을 지금 보니 절망적이에요. 부동산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봐도 중국의 가장 약한 고리 이게 터지면 중국 경제가 위기 올 수도 있어, 금융 위기 올 수도 있어라고 할 만한 그 부분은 분명 부동산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동산발 금융 위기가 오지 않도록 중국 정부가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긴 한데 그 노력하는 어떤 막 모든 걸 다 투입해도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고 빈집이 제가 듣기로 한 7천만, 6천만, 뭐 1억 채라고 그러는 1억 채. 것도 있고 뭐 엄청납니다. 1억 채 빈집이 있다. 미분양 네. 주택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건설사들은 분양을 전제로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지은 건데 네. 그 집을 짓는 여정은 경제 규모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건설 투자로 GDP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빈집 같은 경제가 형성된 거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뭐 1억 채가 넘는다 이런 것들이 영국의 예. 그 조사기관에서 얘기를 한 거고 중국이 작년 말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네. 진짜 빈집이 780만 채다.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네. 실제로 가면 다 비어 있는데 그럼 적어도 뭐 5, 6천만 채는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중국의 개발 방식이라는 게 다 아시지만 어떤 토지를 개발상한테 매각을 하고 그 개발상이 건설을 해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방 정부가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설을 하고 그리고 건설사는 돈을 건설 대금을 받고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게 분양이 되면 이제 이익이 수익이 생기는 건데 분양이 안 되니까 이게 그대로 부채로 남는 거예요. 맞아요. 악성 부채로. 그러면 이 지방 정부의 보증은 다 누가 섰느냐? 중앙은행이 다 한 거잖아요. 돈을 받아서 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퍼지면 이게 바로 금융위기가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국 정부도 이걸 잘 알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중국 부동산이 중국 전체에서 한때 30% 지금만 해도 25% 정도는 부동산 부분이 중국 시장에서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취업자는요. 네. 부동산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국 전체 취업자의 40%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다라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재앙인 거예요. 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웬만큼 돈을 집어넣어서 해결이 된다면 중국 정부도 무리를 할 거예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를 못 보게 되면 그거야말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돈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여러 가지 개혁안이 이제 3중전에 나왔는데 그중에 세수 중에 중앙정부가 갖는 세수를 지방정부한테 이양해 주는 그런 것도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1994년에 분세제라는 걸 해요. 주롱지 있을 때. 분세제가 뭐냐 하면 지방세하고 국세를 어떻게 나눌 거냐. 네. 이거 가지고 막 하다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경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뭐 증치세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죠? 부가가치세 이런 건 어떻게 나눈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소비세 같은 거는 한 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중앙정부가 다 가졌어요. 그런 것들을 지방정부에 조금 여력이 생기도록 주는 거죠. 그건 이제 소비세는 너희한테 줄게. 그리고 세목도 좀 조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중앙이 60% 가져가고 지방이 40% 가져가는 거는 거꾸로 돌려놓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방에서 쓸 게 훨씬 많잖아요. 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만 효과가 그렇게 금방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금방 나타나지 않거든요. 지금 벌써 일부 지방 정부는 공무원들 급여를 못 주고 그 지방 정부 예를 들면 뭐 성립, 시립, 뭐 중고등학교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월급을 삭감당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돈을 쓰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정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안 하고 그리고 벌써恒다 사태가 생긴 지가 3년이 됐습니다. 네. 근데 망해야 되는데 아직 있잖아요. 예. 그건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해외 채권에 대한 디폴트는 선언했지만 내부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나름대로 네.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다. 우리 지금 신도시급 뭐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이런 신도시급의 건설 현장이 한 3,000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지금 시행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회사들이 도산해 버리면 이건 정말 폭동 나죠. 그리고 막 영끌해서 대출해 가지고 지금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거는 사회 안정 차원에서 끌고 갈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 완전히 폭삭 엎어지는 정도로 중국이 수수방관을 하지는 않을 거다. 네. 다만 일정하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정도의 구조조정
이거는 아마도 시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네.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중국 정부도 알고 있었고 시진핑도 직접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성은 아마 그 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조조정의 그 명목하에 도산을 시키고 좀 그 영향력이 큰 이런 데는 좀 데리고 가는. 다만 개인 뭐 사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과도한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못 도와주겠다. 사제도 다 투입을 해라. 네. 사제를 다 투입해서 정상화 시켜라. 그러면 그런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국유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 통제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중국은 이런 거를 잘 구사합니다. 하이난 항공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네. 네. 개인 그러니까 민영 항공이에요. 럭셔리 항공사입니다. 그 다른 비행기보다 훨씬 더 좋은 비행기를 쓰고 그다음에 그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대접도 좋고 이제 이래서 그게 이제 그 프리미엄 항공의 역할을 한 거죠. 네. 이게 근데 경영난에 봉착을 했어요. 경영난에 봉착을 하니까 똑같은 걸 한 겁니다. 하이난 항공 사주한테 너 돈 다 집어넣어. 그리고 국유화했어요. 네. 국영항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런 대형 회사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이 워낙 크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걸 그냥 붕괴하듯이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지방에서 이 대출을 개인이 받고 못 갚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뭐 임금이 삭감되고 연금 지급이 유예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이 사회가 흉흉해지잖아요. 네. 네. 뭐 청년들은 또 힘 다 빼고 취업 안 하는 게 제일 낫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중국 경제가 아무리 정책이 좋고 살아나려고 그래도 이게 좀 쉽지 않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하고 해결하는 게 저는 우선 순위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이제 정부 정책 관점에서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중국에 이제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정부 부채라고 한다면 중앙 정부의 부채, 지방 정부의 부채를 합한 건데 이 합한 이 정부 부채를 우리는 보통 이제 공식 부채라고 하고 근데 공식 부채가 아닌 비공식 부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우리는 통상 숨겨진 부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림자 뭐 예, 그러죠. 그림자 예. 금융. 이 숨겨진 부채, 그림자 금융에서 절대액이 지방 정부가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LGFB를 FB, 네. 설립하고 그 LGFB를 통해서 뭐 담보를 해줄 테니까 너 돈 건설사한테 빌려줘. 분양 다 되면 수익성을 가지고 대출을 갚아 하는 체제인데 지금 분양이 안 되고 빈집이 많게는 1억 채까지 네. 되니까 지금 상당한 숨겨진 부채가 터지나 마나 하는 이런 위협 상황에 놓여 있고 제 느낌상 정부가 대책들을 강구하는 모습들을 보면 좀 굉장히 급해 있다. 그렇죠. 급해 있다라고까지 느껴지고 공무원 월급을 못 줄 정도인데 얼마나 맞습니다. 급합니까? 급해 있는데 급해 있기 때문에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동력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12개 지역에 대해서 가장 좀 부채 위협이 좀 높다고 평가되는 12개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인 건설 투자하지 마라. 그리고 부채 상환하라. 부채 상환하는 데 집중하라. 이런 식으로 부채 탕감을 중심으로 정책을 가동하는 방향성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력은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세가 더 꺾일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그죠? 네. 왜냐하면 건설 투자나 SOC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소위 GDP의 한 부분인데 그 투자가 위축이 되는 거고 또 금융사들한테 그런 걸 경고하잖아요. 함부로 대출해주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아예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못 해주는 다른 유망 산업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12개 지역들뿐만 아니라 그런 주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 동력을 덜 잃게 되는 결국 이제 숨겨진 부채 여기에 가장 그 문제의 어떤 시발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맞습니다. 되는데요. 네, 김 박사님도 이제 그런 설명을 하시는 거를 저를 또 본 적이 있는데 이 LGFV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 책임져야 될 거를
이상한 방식으로 분산해서 부채가 아닌 것처럼 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할 때도 반대하는 중국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 어느 순간에는 네.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 그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전략적 선택을 했었겠죠. 근데 이게 경기가 잘 돌아가고 그러면 이런 것들도 거기에 묻어서 전체적으로는 그 통제가 되겠지만 안 되니까 이런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그 회색 코뿔소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시진핑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레이 라이너가 있다. 네. 저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알고만 있었지만 코뿔소가 민가로 오니까 우리가 위협을 받지 않냐. 그 이제 그게 잠재적 위협이었던 게 현실적 위협으로 왔다는 거를 시진핑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자 금융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수년에 걸쳐서 예. 형성된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해결이 갑자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중국 경제의 침체는 당분간 가는 거예요. 네. 5% 이하로 가든 뭐 또 잘못하면 4%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방향성을 잘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방향성의 선택이 잘못되면 이제 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 중국은 이제 끝났다. 뭐 시진핑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사실 뭐 시진핑의 권력이 또 영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공산당이라는 시스템이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뭐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들은 건데요. 월급을 못 받으니까 지방 정부가 그런 제안을 한답니다. 당신이 은행에서 개인으로 대출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이자를 내줄게. 그리고 너는 대출 받은 걸로 월급을 받아라. 이런 정도까지 갔다는 얘기들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네, 네. 이렇다면 이거는 거의 지방 정부가 파산 수준이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열 몇 개 지역 예. 이런 데는 쓸데없는 데다가 돈 써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네. 지금 있는 데서 잘 관리하면서 좀 가라. 사실 일본의 지방 정부들도 그렇게 해서 다 그럼요. 파산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차하는 순간에 도미노처럼 가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은 바로 그런 기로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그런 흐름이 되겠죠. 뭐 12개 성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게 이제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신규 투자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예. 다른 형태로 가야겠다. 네. 그렇다면은 그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여기에 이런 걸 통해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강조하는 게 AI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그런데 안 가는 돈을 최대한 모아서 과학기술에 투자하겠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초월 전략입니다. 네. 넘어서겠다는 거죠. 예. 뭐 전 세계가 비슷하고 우리 기술력이 그 중에서 최고 앞서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이끌고 나가서 이 위기를 돌파해야겠다라고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우리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는 그 한편으로는 관리하면서 구조조정까지 생각하면서 가고 이쪽의 그 과학기술력에는 굉장히 공격적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올해도 그 전국인민대표대회 그 리창의 정부 업무 보고에도 보면 R&D 재산을 그 연구비 증액을 7% 가깝게 했잖아요. 네. 국방비 뭐 7.2%에 이어서 네. 그러니까 방향성은 분명히 그런 쪽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가운데 민생 경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받쳐주느냐 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한쪽만 막 이러다가 민생 경제를 잘못해버리면 경제가 왜곡이 되잖아요. 마치 예전에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축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보니까 중공업이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비행기. 그럼 없는 돈과 자본과 뭐 기술도 없지만 막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중공업 우선 정책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왜곡됐고 가격 체계도 잘못됐고 이거 잡는데 수십 년이 걸렸잖아요. 중국이 가격제를 새로 한 게 1986년이에요. 그러면 49년에 중국이 건국이 됐잖아요.
그럼 37년간 그 왜곡된 시스템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거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웠고 그래서 86년에 세제 개혁하고 그다음에 94년에 분세제 이제 요 86년에 이 어떤 흐름으로 경제를 가지고 가야 될 거냐 여기에서 왜곡된 가격 체제를 가격 개혁을 하고 94년에 세제 개혁을 하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또 개혁 개방의 관성으로 40여 년을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적확한 판단을 하고 정책 전환을 하는 방향을 내세워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런 흐름으로 모택동 시대의 사회주의 방식이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개혁 개방이 나왔잖아요. 그럼 시진핑은 그것도 중국 발전엔 유리했지만 약효가 다했다. 그러면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시대라는 신시대라는 걸 꺼냈잖아요. 그럼 신시대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적어도 개혁 개방 급의 방향 설정이 나와야 중국이 세계적 국가로 도약을 하고 뭐 중국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게 될 텐데 지금까지는 규제 뭐 사회주의성의 강조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우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중국 경제가 예를 들어서 성장이냐 안정이냐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과정에서 위험 관리, 안정을 채택하는 그런 과정이고 상대적으로 성장을 좀 포기해야 되는 그런 국면에 놓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학생이라고 한다면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건강에 위험 신호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일단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공부를 좀 잠깐 쉬자 하는 그런 모습처럼 중국 경제가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또 예전에 중국 경제 발전할 때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뭐 이런 그러니까 사회주의 우리도 진보 보수가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진핑 리스크의 핵심이 느닷없이 안전이 제일이다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거에 우선해서 국가 안보 안전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안전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안보 안전의 하위 개념으로 가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사실 시진핑 리스크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그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타개가 될까라는 데 대한 우려들이 전 세계가 많이 중국에 보내고 있는 시각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마침 또 그런 외교적인 관점에서도 말씀을 꺼내 주셨으니까 외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또 대만 쪽 전문이시잖아요. 더 중국 전문이시지만 대만 쪽 좀 잘하시잖아요. 새 총통이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양안 관계가 좀 굉장히 긴장되는 상태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또 미국 대선을 앞에 두고 또 더 긴장되는 모습인데 양안 전쟁 가능한 시나리오로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확률이 굉장히 낮다. 굉장히 낮다. 그리고 특히 이제 라이칭더라는 대만 독립 성향의 그 사람이 당선이 됐고 이제 라이 총통 시대가 열렸는데요. 중국은 계속해서 지금 해상 봉쇄라든가 군사 훈련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국 내부에서도 저렇게 계속 겁주는 게 그게 진짜로 유효하냐 오히려 늑대와 소년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라는 소식도 있어요. 다만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분할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분이다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충실히 수행을 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절대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양안 간의 군사 충돌이 생긴다면 필연적으로 미국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결국은 미중 간의 분쟁으로 가는 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이 하겠느냐 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다시피 대만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군사력이나 그리고 미국의 지원도 있고 세계 8번째 스커트 미사일 개발국이고 사거리 2,500km에 달하는 숑펑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웬만한 베이징, 상하이 뭐 심지어는
그 잘 아시는 삼엽댐까지 다 사정거리에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전쟁을 과연 이 대목에 지금 할까? 아,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거기다가 여기는 135km라는 대만 해협이 있고 물론 이제 네. 미사일 공격을 하고 뭘 하겠지만 여기를 건너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바다를 135km를 와야 되잖아요. 네, 상륙할 때도 마땅치 않고 군사 전략적으로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러면 이런 거를 전부 감안했을 때 과연 예, 이 시기에 중국이 이런 그 뭐 양안 전쟁이라는 건 중국의 대만 침공이죠. 그렇죠. 이거를 감행을 할까?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제재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중국 경제는 뭐 반도체 어디서 수급을 할 거며, 예를 들면 예, 그 국제 제재, 그 다음에 중국도 세계 최강의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네, 석유, 그렇죠. 그럼 안 돌아가죠. 예. 철광석, 뭐 요새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니까 막 밀어내기 수출을 하지만 전 세계 돼지고기의 50%를 먹잖아요. 네. 돼지고기 사료 때문에 옥수수를 또 수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국도 공급망에서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예, 이걸 하는 뭐 이 가치가 더 높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다. 좋습니다. 그리고 민진당도 상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기에 자꾸 자극을 하는 것이 네, 그 뭐 별로 도움될 게 도움될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막 복잡하지만 소강 상태로 저는 봅니다. 선택지로 놓여는 있지만 선택하기는 참 어려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선택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고요. 이제 양안 전쟁은 그래도 선택지가 될 수 없겠지만 한 가지 또 다른 전쟁 한다면 통화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뭐 예. 이거는 이미 전개되고 네.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정말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중국이 미국에 두었던 돈을 미국 돈을 이제 빼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돈의 이동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통화 전쟁의 양상은 왜 온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하는 생각을 네. 하는 거죠. 사실은 그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중국의 영향력을 하려고 했던 건데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갑자기 투매해 버리면 뭐 달러가 예. 가치가 떨어지거나 뭐 서로 마찬가지지만 서로 마찬가지죠. 예.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조정을 하기 사실 오래됐어요. 조정한 지가.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자꾸 떨어뜨리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어쨌든 미국과 연계돼 있으면 그 연관도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연관성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싶어지는 네. 그런 계산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중국 주도의 흐름을 새로 가지고 가보려는 노력도 하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미국이 세계를 달러 패권으로 지배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해상 군사력과 뭐 이런 걸 하는데 중국도 인민폐 국제화를 외치고 있고 인민폐 결제를 외치고 있고 이러면서 뭐 자기네 생각대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경제가 발전하면서 전 세계의 그런 그 대외적 영향력을 행사를 실제로 하고 있고 미국 같은 데서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미국보다 크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은 지금 월드뱅크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150개국 정도가 중국이 제1 무역 파트너 아니면 제2 무역 파트너예요. 미국은 50개가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자기들도 그런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네.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씩 낮추는 이런 형태도 들어있다. 그러면서 민간 중심으로 금 모으기를 열심히 하잖아요. 예. 정부도 열심히 모읍니다. 사실 중국 내에 금도 엄청나게 매장이 돼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이게 포트폴리오 전략의 일환이고 네. 그렇게 가는 건데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 미국이 볼 때 문제가 생긴다면 뭐 건드릴 수도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전에 뭐 일본 플라자 합의도 다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종속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아마 서로 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일정 부분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죠.
그런데 이걸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전이고 미국이 네.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중국을 제1의 적으로 해놨고 네. 거기에 대해서 막 그 잘못 빌미를 주면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이제 지켜보면서 그러나 큰 방향은 미국으로부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 여기에 이제 통화나 이런 것들도 연결돼 있지 않나. 저는 큰 틀에서 그렇게 네. 봅니다.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이 공감하고요. 그래도 특히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대대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특히 22년 23년 동안에는 오히려 규모를 늘리다가 24년 들어서 이제 줄여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러우 전쟁이 있었고 러시아에 대한 그 스위프트망에서 맞습니다. 배제하는 네. 금융 제재를 하는 걸 지켜본 거죠. 중국이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었죠. 맞습니다. 지켜봤고 러시아가 이 금융 제재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한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어쩌면 만약에 중국을 이제 스위프트망에서 배제시킨다 하면 글로벌리 이 공급망이 더 빼곡하게 메꿔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보다 더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훨씬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위협으로부터 조금 사전에 이제, 방어하기 위한 체제를 네. 고민하는 것도 있지 그럼, 않을까. 예,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런 예. 부분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 그 글로벌 환경이라는 것은 미국이 짜놓은 그림이고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움직입니다. 이건 네. 좋고 싫고의 문제가 예, 아니고 예. 이미 거기 그 오리엔트가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개혁 개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방 미국을 중심으로 짜놓은 서방의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어떤 흐름 속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압박을 당했는지도 봤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꼭 뭐 전쟁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나치게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이 얘기하는 독립된 형태로서의 국제 질서의 제정자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은 지금 중국적 방식의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미국식대로 하라는 거죠. 네. 우리도 우리대로. 그게 얼마 전에 아프리카 정상회담 하면서 중국 네. 아프리카 지금 중국이 뭐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67조 원을 지금 한다고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아요. 아니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아프리카에다 67조를 투자를 하느냐 지원을 하느냐. 근데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미국이 거기까지 아프리카 이런 데까지는 영향력이 안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미국의 영향력이 없는 데를 확실하게 잡아두겠다라는 투자입니다. 중국은 자기네들도 가난한데 경제 외교라는 걸 했어요. 네. 문화대혁명 그 전에 대학진 운동에도 아프리카 국가에 경제 외교라는 이름으로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게 지금 갑자기 뭐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시장을 확대하는 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거든요. 네. 1955년에 인도네시아의 제1차 반둥이라는 데서 비동맹회의 열렸을 때부터 우리가 제3세계 맹주다. 네. 그러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이 나오고 니네는 이제 G2니까 빠져. 그리고 인도 뭐 이런 데가 예. 나서서 지금 움직이니까 예. 방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 또 중국과 글로벌 외교적인 그런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토론에 임해 주셨는데 그 경영난과 토론합시다에서 이제 토론하신 그 소감 말씀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이런 중국 경제나 이런 외교적 상황 하에서 좀 어떤 준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우선 오늘 이제 우리 김 박사님하고 뭐 원래 경제 전문가시니까 훨씬 더 제가 아닙니다. 네. 얘기하기가 좀 편했고요. 아이고. 사실은 그 방송이나 이런 데가 이 뉴스라든가 이런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짧게 가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생기는 부분도 많이 있고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유튜브의 경향이 좀 자극적이잖아요. 너무 네. 팩트 위주보다는.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 제목이 좀 이상해도 끝까지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꼭 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오늘 토론한 거가 굉장히 재밌었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특히 중국에 관련돼서 이 한쪽만을 보지 말자라는 네. 말씀을 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 모두의 중국 시장도 세 개 정도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한 문제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아니야. 그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쪽 면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도 중국만 보지 말고 좀 국제적인 어떤 흐름을 같이 본다면 어쨌든 선택은 뭐 기업의 정책 결정자든 아니면 개인이든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물론 제한이 있겠지만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한쪽 면만 보는 데서 조금 탈피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산당을 공부했어요. 네. 중국 공산당을 공부했고 뭐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선입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제 의견이니까 저 사람은 저런 의견을 갖고 있구나. 뭐 또 다른 거 들어보시고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우리나라 외교에도 하나를 선택해서 해결되면 하면 되죠. 근데 선택해서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지금의 위기는 전부 복합 위기입니다.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폴리크라이시스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이렇게 다 얽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한쪽만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다양한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마 주신 고견이 우리 독자분들께 다차원적으로 중국과 이 세계의 질서를 들여다보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 역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